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사실은 전부터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번은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했는데 얘기를 못한 게 있어요. 나는 왜 자비 스님이 되어야 되는가 관련해서 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 때문에 그런 얘기하다가 늦었었지. 자비라고 하는 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얼마나 행복하느냐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하고 불교하고 약간 달라요. 이게 세계가 사실은 다르거든요. 동아시아가 있고 불교는 인도잖아.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쪽이. 예, 그렇게 해서 동아시아는 이게 생명의 발생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 뭐가 있냐면 생명이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까지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 플러스 땅 기운 플러스 하늘 기운이에요. 하늘 기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별이에요. 별이에요. 그래서 뭐 별자리가 타고난다는 둥 무슨 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뭐 별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는다는 둥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별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있는 건 사실은 동아시아 문화랑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부모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부모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죄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이건 소유가 있으니까. 한국문학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그런 거 있었는데 세계문학 전집이 있고 한국문학 전집이 있었거든요. 한국문학은 세계문학에 아예 못 들어가니까. 한 개도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김동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읽으면 뭐가 있냐면 부모가 노름에 이렇게 빠지면 자기 딸이나 이런 거를 재펴버려. 노름판에서 재펴. 근데 이게 뭔가 나 싶었거든? 근데 그게 가능한 문화예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의 소유권을 가지듯이 내 자식도 내가 소유권이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아니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건 사실 비윤리적이긴 한데 그렇게 해도 범죄 형성이 안 될 때도 있었어. 내가 그런 거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순임금 아버지가 순임금을 2번이나 죽이려고 하거든. 후처한테 이렇게 홀라당 해가지고 전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충 사랑과 전쟁 생각하면 돼. 그렇게 2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순임금은 거기에서 거부하지 않아. 도망만 다녀. 그래서 큰 효자라고 이름이 나고 그게 뭐 나중에 요임금한테 선양받을 수 있는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었던 뭐 이런 그냥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손순매화라고 하는 삼국유사에 보면 있어요. 손순이라고 하는 굉장히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땅에 생매장하려고 했었던 그런데 효자라고 나오지 그게 이제 뭐 문제 있다라는 얘기로 안 나와. 그리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전에 대기근이 들면 경신대기근 같이 경신대기근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신년에 대기근이 들었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어. 그게 이제 소빙기가 걸리면서 이제 농사 위주에서 농사 수확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경신대기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얼마를 죽었으면 임진왜란 때보다 더 죽었다고 나와. 그 정도로 타격을 입었던 조선 후기를 가르는 사건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런 때 보면 꼭 언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식을 바꿔서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기 자식 먹기는 좀 그러니까 바꿔서 먹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조사를 해보면, 산 걸 먹은 건 아니고
죽은 상태에서 온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마 상거를 먹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소유권이 그렇게 부모한테 있기 때문에 부모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무조건 부모한테 맞춰야 되고, 부모님이 아프시면 허벅지라도 베서 이제 뭐 봉양을 하고 이런 얘기 들어봤지? 예전에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른들이 숨 넘어가고 이러면 이걸 따가지고 이렇게 피를 넣고 더 빨리 죽어요. 기도를 막아서 더 빨리 죽어. 그리고 그 폐로 들어가면 응결돼가지고 더 빨리 죽어.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혈액을 통해서 무언가를 에너지를 보충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간절한 효성이 있었지.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해. 자식은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해. 이에 비해서 인도는 소유가 아니고 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부모 지분이 있고 내 지분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거는 서로 동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내 부모를 만났을까? 서로 기질이 비슷하네. 그렇게 안 되면 잉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수로 그렇게 잉태가 되면 사산을 하거나 유산되는 거지. 안 그러면 거기서도 애가 끝까지 살아남으면 이제 대박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떨어져 사는 거죠. 그렇게 되는. 지금도 근데 이게 있어요. 동아시아에는. 그래서 자식을 교육시키거나 할 때 뭐가 있냐면, 소유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게 깔려 있어. 완전하지는 않아. 지금 많이 분리됐는데. 그래서 뭐 먹을래가 아니고 너 이거 먹어가 있어. 애들한테. 그리고 진로나 이런 거 할 때도 공부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면 그냥 지 가고 싶은 데 가면 돼.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가 내가 연극영화과에 갈게요. 그러면 부모가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우리 때는 더 그랬어. 그래서 법대 아니면 의대야. 공부 잘하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했나?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 앞에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걸. 우리 형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큰형이 고대 경영학과였고 작은형이 고대 경제학과였고, 그게 80년대 이런 때 들어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잘한 거야. 그게 지금은 그런 데 들어가기가 쉽고, 예전에는 그게 더 어려웠었어요. 그때가 제일 심할 때요.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심해. 학령 인구가 많았거든. 그리고 우리 누나가 2대 정외과 들어갔었고, 그러니까 다 괜찮아. 지금은 2대가 개뿔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냅두면 공부를 할 줄 알았지. 하지만 나 같은 초탈자가 태어날 줄은 몰랐지. 인생 쓴맛을 본 거죠. 인생 쓴맛을 봤어. 그런데 부모들이 다 선택해 준다. 뭐 먹을 것도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야. 요거 먹어. 그리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보다 주어지는 거를 더 잘한다는 게 있어요. 음식도 어렸을 때는 선택을 하는 게 너 뭐 먹을래가 아니고 이거 먹어. 이게 그래서 먹기 싫어요. 이러면 엄마가 안 좋은 거 주겠냐? 꼭 이렇게. 아니야. 이게 소유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소유에 대한 문제야. 인도는 부모 플러스 그 다음에 업이라고 하는 내 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는 출가가 안 됩니다. 왜?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나중에 봉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 개인적인 걸 하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는 출가가 가능해. 서로 지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인도는 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내 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 그래서 부처님께서 미성년자를 출가시킬 때는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라. 그러니까 부모 지분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출가할 때 부모님을 향해서 절을 해라가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거든. 서양은 어떻게 됐냐면, 서양은 기독교 문화에서는
신이 영혼을 넣어서 위탁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너는 권리가 없고, 그러니까는 은행원이 은행 돈을 만지는 거지. 내가 만지고는 있지만 내 돈이 아니야. 그걸 내가 쓰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잠깐만 코인 해가지고 잠깐 땡겼다가 와서 잠깐 벌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야, 지금 트럼프 된다더라. 그러면 코인이 오를 것 같은데? 내 돈은 별로 없는데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돈이 한 10억 정도는 빼도 표 안 날까? 며칠이다, 며칠. 이러고 들어갔다가 잘 빠져나와서 다시 메꾸면 아무 문제 없는데 덜컥수에 걸리면 깜빵이죠.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 그래서 여기서는 지 멋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결혼할 때 서양은 지들 뜻만 맞으면 되지 부모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 여기는 반은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여기는 소유권이 부모한테 있으면 예전에 우리 같은 그런 결혼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봤는데 너희들끼리 결혼하는 거다. 제가요? 제가 해야 됩니까? 아니야. 그게 가능했던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인간의 발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철저한 개인주의, 여기는 반쯤 개인주의, 여기는 완전한 개인주의는 아니에요. 이게 서로 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소속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다가 있었어. 그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뭐 공장 같은 데서 뭐 12시간씩 일하면서 동생 등록금 대고 뭐 이러던 시절이 있었지. 지금 생각해 보면 저게 미쳤나 싶은 행동들을 했었죠. 그게 유교문화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베트남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베트남, 중국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미쳤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 이해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요렇게 인간 이해 방식이 다르면 이 관점들이 달라. 그래서 요 동아시아 문화로 이해하면 자비는 상대에 대한 배려예요. 상대에 대한 배려.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여기가 이제 집단주의거든요. 이걸 관계주의라고도 하고 전체주의라고도 하고 집단주의예요. 그래서 집단 안에서 내 위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관계명을 부른다. 그러니까 형, 누나, 뭐 지위, 그러니까 대리, 뭐 부장, 뭐 이렇게. 그리고 여럿이면 성씨만 붙여. 이름을 붙여서 뭐 예를 들어서 철수 대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김 대리, 이 대리, 박 대리. 그러니까 개체 속성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 위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이름을 더 불러. 왜? 여기는 개체 속성이 더 강하잖아. 이해가 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라고 하면 내가 희생한다라는 생각을 해. 상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인도 정도만 돼도 내가 자비로워야 하는 이유는 내 평정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낼 때 내 평정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참는 이유는 쟤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피곤해질까 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자식이 돈을 뚱쳤어. 내 돈을 좀 째볐네. 가능합니다. 가능한 설정이에요. 내가 알아. 근데 그걸 굳이 까발려가지고, 이거 큰 것도 아닌데 서로 관계만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냥 이거는 덮자. 왜? 나도 피곤해. 저도 사실 인생을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언간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 그냥 봐주려고 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돌변하냐면, 이거 선을 너무 넘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더 피곤하다. 참는 게 분노하는 것보다 더 피곤하다. 라고 했을 때 분노합니다. 일반 자잘한 분노는, 그건 타고난 거고. 그건 타고난 거야.
그거, 그거는 그냥 내장돼서 나왔다. 내장돼서. 그리고, 아니,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는 것도 나를 위해서 참는 거고, 나를 위해서 참는 거고, 상대를 위해서 참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잘 안 해. 그래서 그 분기점이 있어.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비로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들으라고 하면 내 평정심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게 자비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비를 했을 때만이 사실은 무연자비가 나와.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상대를 배려해서 내가 자비를 베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내가 참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적되면 내가 그렇게 좀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여러분이 자식에 대해서도 두 가지 생각이 있어. 내가 내 도리로서 걔한테 잘해준 거다. 그러면 걔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과가 안 나와서 야 내가 돈을 그렇게 갖다 박았는데 네 성적이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했을 때도 그거는 내가 부모니까 해줄 수 있어서 해준 거야. 지가 하고 안 하고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마음이 편해. 그런데 그걸 대가성으로 생각하잖아. 내가 요만큼을 갖다 박았는데 내가 월급을 이거밖에 못 받는데 여기서 그 교육비로 이만큼을 썼는데 이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맨 딴짓이나 하고 이렇게 분노에 차면 자, 이 두 가지가 다 부모에게 다 있어. 그런데 전자와 같이 그러니까 내 도리로서 했다라고 생각하면 후회는 없어. 나는 그냥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야. 그런데 두 번째 같이 생각을 하면 배신이라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간에도 분노가 생길 수 있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도. 그래서 이게 자비의 어떤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일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분노할 일이 없어. 그게 자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리처드 도긴슨의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양반이 어떻게 보면 대표작이야. 그 양반이 뜨게 된 결정적인 1976년인가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한 30년, 한 50년 됐네. 50년 더 됐구나. 한 50년 됐네. 50년. 엄청난 책인데 그 책이 보면 그때는 벌써 저걸로 기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조론은 없고 다 진화론이에요. 이 진화론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다 거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이 쏘아 올린 공이거든요. 다윈이 한 200년 전 사람인데 200년 좀 더 됐어요. 얼마 전에 200주년, 몇 년 전에 200주년이었으니까 한 210년 정도 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윈이 50살 땐가 종회기원을 한다고, 종회기원을 쓴다고. 근데 그 진화론이 다윈의 종회기원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책이거든.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 그냥 짐승들과 동물들과 관련된 걸 이렇게 조사한 거지. 갈라파고스 섬에서 그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진화하는가를 자기가 증명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진화론이 되면 인간의 내면은 거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에서 그러니까 아주 미개한 데서 출발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나 도덕적 의지를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가졌느냐? 그게 아닌 거지. 그러면 선이나 도덕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게 이제 재밌는 얘기거든. 그래서 진화론 때문에 나온 게 두 가지예요. 큰 변화가 나오거든. 인간은 거지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거지 같다. 프로이드. 그리고 우리는 원래 도덕적인 거나 신이 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로 올라갈수록 상태가 메롱이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규범이 갖춰지고 문명의 질서가 갖춰지는 것은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되면 마르크스의 사회진화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다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진화론이 다윈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엉뚱한 뇌관을 건드려서 무지하게 큰 폭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오늘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게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현충일 특집입니다. 현충일 특집. 묵념 한번 때리고 순국선열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도 무너지게 되는 거고, 기독교는 신이 무언가를 좋은 거를 주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에서 나오는 게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예요. 인간에게 선이나 도덕은 무엇이냐? 실제로는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척을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재석을 그냥 비유를 들어봐. 유재석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재석이 그러한 식으로 롱런할 수 있는 거는 전략적일 수도 있다. 강호동이나 이휘재처럼 이기적인 거는 똑같은데 또 다른 방식의 이기성일 수 있다는 거야. 양보하는 게 더 크게 간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이기적 유전자가 쉽게 말해서 쏘아 올린 공인 거지 이타성이 아니라는 거야.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에요. 읽어보면 야 그럴듯한데? 저도 저거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야 저걸 저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구나. 자비도 똑같은 겁니다. 자비도 똑같은 거야. 나를 위해서 자비가 되면 상대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화병이 안 생겨. 화병이 안 생겨. 나 때문에 참는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권력이 굉장히 센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랑 약속을 잡았는데 자기가 1시간 뒤에 왔어. 참아야죠. 참아야죠. 전 세계에서 그런 외교를 하는 사람이 있지. 그 러시아의 짜르 푸틴이죠. 조금만 만만하면 1시간씩 늦게 온다는 거잖아. 정상회담에서 늦게 온다는 거잖아. 네가 안 기다리면 어쩔 건데 를 시전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트럼프는 악수를 더럽게 세게 한다던데. 그게 신뢰거든. 인사할 때 막 세게 잡고 이런 건 신뢰거든.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한대. 그래갖고 잡아갖고 땡기고 막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센지를 보여주겠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야. 근데 그렇게 참을 때 왜 참냐?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부글부글 끓으면서 참는 게 아니고 내가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참는 거지. 저 같은 경우가 분노할 때 뭐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 이게 이렇게 되겠다 싶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계속 갈 것 같아. 이러면 분노하는 게 맞아. 여기서 분노해서 터트리는 게 오히려 편해. 그래서 제가 저한테 누가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도 없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와서 상담하면 깨라 그러죠. 우리는 참을 수 없으면 깨라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이 좀 달라. 성형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네가 그거를 감당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과 한번 성형하는 것의 스트레스, 거기도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 총량을 대비해서 스트레스가 적은 쪽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가 그게 되면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자꾸 볼 때마다 내가 짜증이 나는 거야. 이름도 그렇잖아. 이름이 춘자예요. 이러면 그냥 바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 춘자로 뭐하러 계속 사냐? 사람들이 자꾸 놀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나를 위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 자비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그러워진다가 아니고 문제를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해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것, 그게 자비 코드입니다. 자비 코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진기한 걸 발견해냈지. 무지하게 중요한 걸 제가 지금 명상 논문을 쓰거든요. 동아시아 명상의 특징과 관련된 동아시아 명상은 무엇인가 에 대한 거를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발견한 게 아주 재밌는 걸 찾았죠. 재밌는 거. 이거 굉장히 재밌다고. 이거를 또 설명을 해주려니 아깝습니다.
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을 제가 동아시아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중국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우리가 빠지거든. 예. 그리고 중국이라는 표현은 진짜 싸가지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차이나라고 부르든가 해야지. 중국은 지가 중앙이라는 뜻이거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나라 동해나 서해나 남해라는 명칭은 절대 외국에서는 수용될 수가 없다. 우리가 동해라고 불러버리면 일본은 이렇게 있잖아. 일본은 서해거든. 우리는 동해고 일본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동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세계관 속에 얘는 들러리라는 뜻이거든.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일본은 또 일본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럼 우리는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지. 그러면 우리가 쩌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명칭이 절대 서로 양보될 수가 없어. 이렇게 명칭을 쓰면 안 돼, 사실은. 서로 중립적인 명칭에서 어느 정도 써야지. 근데 우리는 동해, 서해, 남해 다 그래, 사실은. 우리가 서해라고 그러면 중국이 받아들이겠어? 그걸 서해예요. 이러면 중국이 무슨 개똥 같은 소리.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걸 수용할 수가 없어. 이게 중립 명칭이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변방. 이런 싸가지 없는, 예수 생일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 어떡하지? 야, 네가 성인의 대명사. 너 신의 아들이라며. 그럼 신탄절이라고 그래. 신탄절이라고. 무슨 성탄절이야. 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지칭하는 건데, 인간 중에서 진리를 체득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지, 신은 태생적으로 타고난 놈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될 수가 없어. 이거는 인간이 될 수가 없어. 그럼 불교는 신보다 더 대단한, 진리값을 최고로 가지면 신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거거든. 이게 차이가 크다고. 그래서 중국이라는 표현 자체가 제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서, 그리고 우리를 자꾸 빠지니까 이제 그냥 동아시아라고 해. 근데 동아시아가 어디까지가 동아시아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거 동아시아 교과서가 있어요. 동아시아 교과서가 있거든. 근데 거기도 좀 애매하더라고. 베트남까지를 동아시아로 하는 게 맞지는 싶은데 위쪽에 몽고나 이런 데가 동아시아냐? 이게 조금 베트남까지 저 유교 문화권이에요. 베트남까지 유교 문화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도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뭐 이런 데는 미얀마 이런 데는 인도 문화권이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베트남은 중국 문화권입니다. 중국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호치민이 목민심서 읽고 뭐 어쩌고저쩌다. 그다음에 베트남 여자들이 생계력이 좋고, 그다음에 근면성실하다. 그게 유교 문화권에서 나오는 특징이,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할 수 있다. 이것도 다 유교 문화권에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어떻게 보면 80년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면 잘 안 도망가죠. 왜? 저 개인적으로 베트남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나라가 프랑스하고 베트남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라지면 두 나라 중에 한 군데 어디 숨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뭔가 큰 일을 한번 벌리려고 하는데 벌렸다가 망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라져서 SNS에 나오고 있으면 저게 베트남 아니면 프랑스에 가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안 보이면 베트남 아니면 프랑스다. 나 두 나라를 좋아해요. 그게 대륙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합리성, 똘레랑스 뭐 이런 게 있고, 베트남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거 진짜 패배를 모르는 민족이에요. 몽고도 이기고 미국도 이겼다.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베트남이 인도 차이나 번데 이렇게 해역을 포를 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말하면 북유럽으로 말하면 노르웨이예요. 베트남이 그렇게 돼 있어. 이게 해안선을 싹 이렇게 포를 떠났어. 그러니까 저 중국 놈들이 또 배 타고 가가지고 불법 어로를 하거든.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걔네 오면 뭐 방법이 없어. 잘못하면 두드려 맞는다, 해경이. 베트남은 총 쏴요. 총을 쏩니다. 굉장히. 우리도 몽고하고 굉장히 잘했어. 그래서 우리가 자치권을 얻었던 거고, 몽고 때 굉장히 우리가 잘 나갔습니다. 부마국이었잖아. 우리 전 역사를 통틀어서 중국 공주가 시집 온 적이 없어. 다 개쩌리로 봤기 때문에, 저기는, 공주가 갈 필요가 없었어. 잘 모르는 사람은 중국은 이웃나라에 공주를 안 보내는 거 아닙니까? 흉노한테도 가고요. 티벳한테도 갑니다. 문성공주, 금성공주 다 티벳보다도 우리가 낮은 거예요. 우리는 개똘마니로 본 거예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얘네는 필연성이 없어. 공주 정도 갈 필요 없으면 그냥, 주기적으로 약간 그 개껌이나 하나 던져주면 알아서 잘 뭐 이렇게 평가가 돼요. 기분 더럽다니까. 근데 원나라 때는 공주가 오잖아. 그래서, 원나라 때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때 중국으로 가면 한족들을 개부리듯이 부려. 중국 한족들을. 그런 기록들이 우리가 신분이 높거든. 중국 한족에 비해서. 특히 강남인 저런 것들은 뭐, 있어. 그런 얘기 할 거는 아니니까. 아무튼,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문제는 있어. 표현 자체부터 문제가 있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주변 나라들 다 오랑캐로 보고, 동이, 서육, 남만, 북적, 다 미개인으로 보고. 이런 기분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중국바라고 생각하더라고. 중국을 알지, 중국을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는데, 차라리 중국보다는 미국에 붙는 게 낫고 미국보다는 일본에 붙는 게 낫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일본은 우리가 내성이 있어서 절대 일본한테는 안 숙이고 들어가. 그래서 일본하고 이렇게 가면 오히려 괜찮아. 근데 미국하고 가도 잘못하면 말린다. 이게 아니 한미 FTA 협정 깹시다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우리 한마디도 못해. 뭐 어떻게 할 거야? 트럼프가 재협상 어떻게 할 거야? 일본이 그랬어 봐라. 진짜 개지랄 했을걸?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저거 씨.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 그 발언 있잖아. 저것들 포르장 머리를 고쳐놔야 된다.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일본에 붙는 게 오히려 괜찮다. 그리고 중국은 전통적으로 주변 국가로 인정을 안 해요. 아예 까고 들어가. 저것들은 우리보다 한 두어 단계 밑에. 그래서 저거, 그 왕린가 그 외교부장인가 걔가 그 말 했잖아. 소국이 대국의 말을 들어야지. 야, 그따위 싸가지고. 야, 북한 말고 그런 식으로 외교적 언사를 쓰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을걸? 북한은 원래 뭐 그냥 다 미국도 불바다로 만드는 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롭잖아. 같은 민족인데 약간 제정신이 아니지. 요번에 그 전함 세웠다더라. 북한이. 그거 봤어? 자파진 전함. 진수식에서 돈 아끼려고 이렇게 물에 띄었는데 자빠져가지고 김정은이 지랄하고 세우라고. 그거 세웠대. 어떻게 세웠는지 알아? 끈으로 묶어가지고 다 땡겨. 야,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인간 승리다. 야, 어떻게 그걸 끈으로 묶어서 땡길 생각하지? 뭐 크레인 됐고요. 그냥 노동력으로 갈아 넣는 거야. 다 묶어가지고 자 땡겨 땡겨서 세웠대. 진짜. 썰이 아니고 진짜야. 우리 민족 진짜 대단합니다. 야, 이게 무슨 도대체 현대
같은 현대에 사나 싶을 정도로 진짜 진기하긴 한데, 아무튼, 자, 중국의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하나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선함이 있대. 선함, 완전함이에요. 일반 선함이 아니고 지극한 선함. 지극한 선. 이게 완전함이에요. 완전함이 갖추어져 있고. 이게 맹자가 말하는 성선론 할 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함이 갖춰져 있는데 마치 거울에 때가 끼듯이 예전에 그 거울 비유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동경을 써서 그래요. 동경. 동으로 된 거울. 동경이 이게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금으로 거울을 만들면 됐을 건데. 누군가는 시도했지 싶어.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금으로 거울 만들면 그렇게 열심히 안 닦아도 돼요. 근데 동으로 거울을 만들면, 아니, 동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철도 그렇고, 이렇게 산화되는 거잖아. 아니, 맞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좀 어두워지지. 그러면 그걸 이렇게 닦아내잖아. 그래서 거울 닦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저 유리거울 아닙니다. 유리거울은 그렇게 안 닦아도 크게 잘 안 보이지 않아. 그냥 보일만 해. 근데 동경은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 안 보입니다. 아니,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거울에 때가 낀 것처럼 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때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고, 원래 인간은 그 거울에 밝음이 있대. 그게 성선설이에요. 그게 성선설. 그래서 그 밝음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 순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순자도 성선설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성악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자는 현상에서 보는 거예요. 현상에서 지금 때가 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교육을 통해서 청출어람, 청어람. 그래서 순자 제1편이 권학편이에요. 학문을 권한다. 저 때를 벗겨내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맹자는 원래 네가 밝은 걸 타고났어. 그거를 적자지심이라 그래. 적자지심. 적자라고 들어봤어요? 빨간 자식. 빨간 자식. 사람이 태어나면 여러분 애 낳자마자 빨갛습니다. 애를 낳으면 빨갛다니까. 낳았을 때 태어나자마자 애가 좀 허여머리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약간 깜상과가 나오고요. 애가 빨갈수록 더 하얗습니다. 피부가. 순두부 같이 나옵니다. 나중에.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신생아를 낳으면 빨개요. 그걸 적자라 그래. 빨간애. 예, 빨갱이. 적자의 마음, 태어날 때부터의 그 마음, 그거를 잘 유지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게 맹자가 말하는 성선이라고 하는 논리구조예요. 그런데 순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건 됐고, 지금은 상태가 메롱이잖아. 그걸 따질 계제가 아니고, 지금 상태가 메롱이잖아.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걸 깎아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거울에 때가 묻었으니까, 야, 광약으로 닦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맹자는 내 안에 있는 의라고 하는 의로운 기운을 잘 발현시켜서 함양하면 좋대. 이게 원래 본질을 좋은 걸 타고났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순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건 됐고, 그거는 거기까지 아직 상태가 아니고, 일단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 부모님들이 그 쓸데없는 얘기할 때 그거 있는데, 내 자식은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네 자식이 친구를 오염시켰다니까. 아니, 근데 그 논리를 그대로 다 따라가 봐라. 내 자식은 괜찮은데 친구가 오염됐어. 친구가 오염시킨 거야. 그 논리를 다 따라가면 오염의 주체는 없습니다. 다 외부 오염이잖아. 다 내 자식은 누군가의 자식이겠지. 예수 말고는 다 부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 그러면 오염시킨 사람은 누구냐? 라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재밌어요. 생각해보면. 근데 알고 보면 내 자식이 원흉이지. 내 자식은 꼬드겨진 게 아니고 꼬드김을 시키는 주체였던 거야.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
그래서 지금 원래 상태가 좋아. 그거는 됐고 지금 상태 안 좋잖아. 순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닦아 나가고 눈에 보이는 걸로 들어가자. 그게 예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자는 예를 강조하고 맹자는 의를 강조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학교 교과서에부터 나와. 근데 의라고 하는 거는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이 안 돼. 객관적 판단이. 내가 마음은 참 착해요. 야, 그걸 어떻게 증명할래? 드러나는 걸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 그걸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교종과 선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종은 공부를 하는 건데, 공부를 하는 쪽이 교종인데, 교종 사람들은 특별히 인가를 받는다는가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 말하는 상태 보면 저 사람이 가방끈이 긴지 짧은지가 보여.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가 보인다고. 근데 내 마음이 맑아요라고 주장하는 선종에서는 그게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지. 객관적 판단이 불가하지. 이건 굉장히 주관성이니까. 그러니까 인가 문화가 나오는 거거든. 선생이 너는 됐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야. 굉장히 재밌는 거야. 그래서 순자는 닦아내야 된다를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둘 다 사실은 성선주의자예요. 만약에 본성이 악하다면 닦아도 밝은 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중국에는 성선론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지. 관점이 다른 거지. 그래서 처음에 원래 선함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게 중국 철학의 배경입니다. 선함이 존재했다. 그 선함은 완전함이다. 완전한 선.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약간 오염된대. 오염된대. 아니, 이게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맹자식으로 말하면 그 우산의 비유라고, 우산이라고 소산이 있어. 소산이 있어. 그 맹자가 살던 당시에 주변 산이었는가 봐. 근데 거기가 민둥산이었대. 근데 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이 저렇게 민둥산이 되는 거는 저 옆에 큰 나라가 있어서, 쉽게 말해서 큰 마을이 있어서 주야로 배 가니까 이게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산의 본질이 아니래. 산은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대. 근데 회복하는 속도보다 배 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산이 완전히 거덜이 나는 거지.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민둥산 많이 봤거든. 먹을 게 없으니까 껍질 벗겨서 먹고 이랬었잖아. 껍질 벗겨서 그 속에 어떻게 보면 숲이? 이런 거 삶아 먹고 이랬었잖아. 맞잖아. 나무 이렇게 있으면 껍질을 먹는 건 아니잖아. 껍질을 벗겨내면 거기 포르스름한 이거 수관 있는 거 있잖아. 그 안에는 나무고, 요거 벗겨 먹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먹으면 섬유질이 너무 많고, 그래서 삶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올 때 찢으면서 나온다는 거야. 그래, 그게 똥구멍이 찢어도록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몰랐어? 이게 찢으면서 나온다니까, 뭉쳐가지고. 아니, 그 현실을 반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담이나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많이 겪고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우산이라고 하는 산은 원래는 무성했는데, 옛날에 맹자 때는 그보다 앞에는 다 무성했겠지. 중국에 코끼리도 살았다니까, 옛날에. 코끼리도 살았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하남성 정주박물관에 코끼리 뼈가 있어요. 출토되는 게 다. 그냥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야. 내 전문가라니까. 전문가라니까. 그래서 그게 우산이 원래 풍성한데 사람들이 많이 배어가서 그렇듯이 너그들의 본성은 다 선한데 살면서 너무 닦여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유자 입정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애가 물에 빠지면 누가 건지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어떻게 보면 건져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한 거다.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게 선함이야. 라고 맹자가 떠들죠. 맹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건 넘어갈 거고 제가 약간 이율배반자이거든요. 그래서 맹자하고 순자 중에는 제가 순자를 좋아하고 주자하고 저 왕양명 중에는 왕양명을 좋아합니다. 근데 맹자하고 왕양명이 한 팀이고 순자하고 주자가 한 팀이에요. 맹자는 약간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알딸딸한 얘기 더럽게 잘해요. 가방끈 짧은 종교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이만희, 천공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야. 저보다 대단합니다. 저보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닮고 싶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먹혀요. 잘 먹혀. 순자는 가방끈이 굉장히 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도 가방끈이 짧은 그 불합리자거든요. 그냥 지주장만 하는 거야. 그 가방끈이 짧고 약간 헷가닥 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 잘 하거든. 그런데 사람은 합리성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게 굉장히 재밌는 코드거든. 불합리한 걸 추구한다니까. 가성비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명품에 눈이 돌아가죠.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인간이 동물이라서 그래요. 동물이라서 그래. 합리성과 타당성만 주장하면 내가 그런 얘기 하거든. 인류에게 문화는 존재하기 어려울 거다. 문화의 대부분이 합리성이 아니에요. 결혼식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 합리적으로만 얘기하면 차라리 그걸로 집었는데 보태 쓰고 아니 그렇잖아. 그리고 결혼식 그거 사진 찍는 데부터 드레스 비리 야 그거 깎지도 못해. 거기서 깎으면 진짜 개쩌리 같은 느낌 들거든. 내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내가 내고 안 됩니까? 내고? 이걸 못 한다고. 그 자리에서 사진 찍는데 200이 들어요? 300이 들어. 야, 뭔 사진이 내가 그거 한 50만 깎아주시면 야, 그걸 못 한다니까 그 자리에서. 아니 맞잖아. 자식을 걸고 지금 자식 제일 경사스러운 일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못 하잖아.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아예 안 해도 나중에 이혼하면 태우기만 힘들어. 태울 데도 없어. 그리고 그 결혼식 그 신혼부부 집에서 그 쓸데없이 액자 큰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걸어. 나중에 처치곤란이다 그거. 그래서 뭐 그런 거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합리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큰 지출은 불합리한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불합리한 쪽에 나도 그런 얘기 하잖아. 택배비 2,500원은 더럽게 아깝고. 그건 희한하다. 참 그거는 아깝고 딴 거 지르는 거는 안 아까워도 인간이라는 게 그래. 그래서 이 완전함이다라고 하는 이게 과거의 완전함이에요. 지금 완전하냐? 그건 모르겠고 과거에는 완전했고 지금은 상태가 별로 메롱이 됐대. 그렇게 맹자나 순자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불교는 미래의 완전함을 얘기해. 미래의 완전함. 그게 뭐냐면 미래의 완전함이라는 게 뭐냐면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과거의 완전함. 지금은 아님. 얘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도 너네는 받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불교는 미래의 완전함을 얘기해. 그게 보살이에요. 대승불교가 말하는 게 그거거든. 너희는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부다가 돼. 완전성이 될 수 있어. 단지 시간이 더럽게 오래.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은 시간이 짧게 걸려. 그게 이제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제바달타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바달타가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 가장 상태가 메롱인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도 일곱 지나서 천황열애가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바달타 같은 사람도 된다요. 그리고 여성도 된다요. 인도가 남녀차별이 심하거든. 여성도 된다. 그 얘기는 뭔 뜻이냐면 시간만 지나면 모두가 된다요. 그러면 붓다라고 하는 건 미래의 완전성입니다. 미래의 완전성. 지금은 아니야. 미래는 완전해. 우리 굉장히 재밌다. 굉장히 재밌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그 완전성을 좀 더 철학적으로 변증하는 게 열애장 사상하고 불성 사상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완전성의 인자가 너에게 존재해. 너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어. 그거는 지금은 가능성이야. 이렇게. 이걸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데 안 해줄 거예요.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 근데 중국 불교로 넘어오면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이건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변화예요. 특이한 변화예요. 중국 문화하고 인도 문화가 만나게 되는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근데 만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굉장히 멋있는 겁니다. 과거가 완전하고 미래도 완전해. 그러면 이건 현재는 야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된 거 아닙니까? 야 양쪽이 완전한데 현재가 불완전할 수 있나? 이 생각이 들죠? 그러면 현재 완전. 이거 멋있는 거다. 이거 멋있는 거다. 이거 멋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재는 완전하기 때문에 일상은 긍정이 되고 일상이 다 그대로 문제가 없는 거야. 우리가 삶이 모순적인 것 같지만 그 모순성을 관통하는 완전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평상심시도 같은 말이 나오는 거거든. 일상은 긍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감정도 긍정이 돼요. 그전에는 감정이나 격정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적이어야 되고 감정적이고 막 이렇게 널뛰는 거 있잖아. 막 분노하고 막 이런 것들은 부정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안정적인 거. 그런데 모두가 현재가 완성이면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게 됩니다. 이거 무지하게 멋있는 얘기다. 이거 엄청나게 멋있는 얘기야. 그러면 이 세상에 잡이 아닌 게 없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화내는 건 잡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화내는 것도 잡입니다. 이해가 돼? 나는 왜 자비 스님인가?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삶의 태도를 바꾸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논리를 바꾸는 겁니다.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참선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답답함을 느끼는 게 경험한 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대. 그리고 머리로 아는 거는 좀 떨어진대. 그런데 인류의 모든 위대한 거는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아.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류 문명에 있어서 가장 대단한 발견을 저는 뭘로 꼽냐면 불의 발견, 철의 발견 많아. 그런데 저는 뭘로 꼽냐면 영의 발견으로 꼽거든요. 숫자 0. 진짜 어려운 개념이다.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이거 진짜 어려운 개념이거든. 저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류가 한 10,000년 걸렸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잖아요. 이거 다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거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야. 진짜라니까? 그걸 경험으로 알아? 아니야. 머리로 몇 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어느 순간에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진짜 그 중에서 끝판왕이에요. 이해하기 무지하게 어려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이해해.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위대한 이해는 불가역성이 발생한다니까. 불가역성은 뭐냐면 다시 되돌아가지 않아. 한 번 딱 이해하면 까먹질 않아. 그러니까 영어 단어나 무슨 뭐 이런 거는 다 까먹는데, 이런 개념은 딱 한 번 딱 설정이 되잖아? 설정값이 들어오잖아?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몰라. 왜?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자, 이건 염주고 이건 책이야. 이게 아니고 이거 진짜 추상적인 거라니까? 없어. 그런데 그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어느 순간 한번 이게 전환이 딱 이루어져. 딱 전환이 이루어져. 그 뒤에는 죽을 때까지 안 까먹어. 치매 이전에는 까먹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까먹을 것 같아? 여러분? 구구단은 까먹어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기본 원칙은 안 까먹어요. 이게 이런 걸 보고 철학적으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갈 때 경험을 통해서 우주 밖에서 보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한 번 넘어가면 다시 넘어오지 못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도 지동설에서 천동설로 넘어오는 놈은 없다니까. 생각만 바뀌는 거야. 그게 도노예요, 사실은. 이런 개념들이 다 도노의 개념이야. 그리고 이런 도노가 완전히 작동하면 돈수, 더 이상 닦을 것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논리거든요. 이게 무지하게 철학적인 거야. 여러분 진짜 오늘 땡 잡은 거야. 그래서 감정이나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긍정이 된다니까. 이게 지금 이걸 전체 긍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상이 추구하는 거는 행복이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명상이 저 서양식이나 저 인도나 저 동남아 쪽에서 하는 저런 명상이에요. 휴가 가는 것 같은 명상. 삶과 유리돼서 5일 동안 내가 잘 생활을 했어. 직장 생활을 했어. 이틀 동안 쉬어. 또다시 5일 동안 일을 하는 거야. 이거는 무한반복입니다. 그거는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거는 지금 사는 그 5일 안에서 쉬어야 돼. 심장이 쉰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걔 쉽니다. 뛰면서 쉽니다. 진짜라니까 이거?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뛰지만 정지하면서 걔가 좀씩 쉬는 거야. 계속 무리하게 돌리면 못 돌려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쉼이라는 개념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리고 제 주변에서 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여럿 있는데 대부분 하는 것도 없어. 하는 게 없는데 쉬어. 힘들대. 뭘 해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힘들지? 그거는 쉰다라는 개념이 걔는 벗어나야 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기는 사람은 즐김 안에서 쉬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하면서 쉬는 거야. 바람 피는 사람은 바람 피면서 쉬는 거야. 그게 에너지 충전이라니까. 에너지 소모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현실 그 자체가 행복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이렇게 완성된 구조가 되면,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왕陽명이 하는 얘기가 사상만, 이류에서 배운다.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일치해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왕陽명 제자에 왕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태주학파의 시조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만가성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거리에
성인이 가득하다. 성인이라고 하는 건 깨달은 사람이에요. 성인이 가득하다. 돌아다니는 모두가 성인 아님이 없다. 전체가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깨달음 아닌 것은 없다. 그게 당나라식으로 말하면 그거거든요. 임재식으로 말하면 입처작주, 수처작주. 수처작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하는 모든 곳에서 주인공이 되면 입처계진,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은 진리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뽀대나는 사람만 주인공은 아니에요. 영화에 보면 아이언맨이 주인공일 수도 있어. 하지만 악당도 주인공일 수 있어. 수어사이드 스퀘어나 아니면 조커 영화 보면 악당이 주인공이야. 악당이 주인공. 여러분도 그대로 주인공이라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인공임을 자각하면 이 세상은 스트레스 받을 게 없다. 그게 무연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 만가성인 같은 걸 인지를 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실천하는 모든 것들은 자비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멋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구나. 이거 철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억지로 그런 거 하지 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명상법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명상과 관련된 수업을 또 할 거거든요. 명상하는 거 두 가지로 하는 겁니다. 하나는 단순 반복. 그거는 모든 것을 익힐 때는 단순 반복이 들어가야 돼. 붓글씨를 배우든 펜글씨를 배우든 수영을 하든 처음엔 다 단순 반복이야. 그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론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론 알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했느냐? 머리 굴린 거예요. 머리 굴리고 그게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더 이상 다시 왜곡되지 않아. 저 개념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불교를 배우면 법눈이 청정해진다. 진리에 대한 알미 분명해진다. 거기는 불가역성이에요. 불가역성.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영역. 그게 어느 정도 단계까지만 딱 올라가면 삶 자체는 그대로 행복이 된다. 사실 그게 핵심 키워드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실천하는 모든 것은 자비가 된다. 왜? 자비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분노는 자비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비야. 이거 재밌다. 재밌어. 그래서 오늘 나는 왜 자비 스님이 되어야 하는가? 그게 왜 자비스가 되냐면 스님의 님의 존칭을 생략하면 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왜 자비로워야 하는가, 그리고 이게 왜 행복으로 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그게 나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주인공이 됐을 때 모든 것은 자비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채워가고 요 전환점을 만드는, 우리가 영을 이해할 때도 어느 순간 요 규칙성들을 배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영개념이구나. 더하기 빼기도 그렇게 배운 거다. 사과가 2개가 있는데 하나를 먹었어요. 아니면 4개가 있는데 2개를 누구를 줬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이거구나 라고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가역성이 발생하는 거거든. 그래서 단순 반복을 어느 정도 하다가 그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쓰면 행복이에요. 저는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행복이라는 단어도 좋아하는데, 행복이 약간 뭐 애매어의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뚜렷하지 않아. 마음이라는 단어도 약간 뚜렷하지 않거든, 사실. 근데 자유,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나는 왜 자비스님이 되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가 자비스님이 됐다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 자비를 내가 깨겠다. 도전! 이렇게 도전했다가 쥐어 박힙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비, 약간 다른 자비입니다. 다른 자비, 분노의 자비, 분노의 자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